요즘 사람 만나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요즘 들어 사람 만나는 게 부쩍 숙제처럼 느껴지시나요? 예전엔 웃어 넘기던 말 한마디가 자꾸 마음에 걸려 며칠을 기분이 다운되기도 하고, 반가워야 할 모임 약속이 잡히면 이상하게 며칠 전부터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내가 예민해진 건가? 사람을 못 견디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당신이 변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뇌에는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죠? 쉽게 말하면 마음의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화가 나도 참고, 짜증이 나도 억누르고, 불편해도 웃으면서 넘어가게 만드는 장치. 이게 전두엽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브레이크가 잘 작동했습니다. 누가 무례하게 굴어도 뭐 저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불편한 자리에 가도 좀만 참자 하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전두엽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데 힘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인데도 예전보다 훨씬 더 피곤한 겁니다. 또 하나 인지부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쉽게 설명하면,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 인터넷 창 하나만 더 띄워도 웅소리가 나면서 느려지죠. 우리 뇌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뇌가 빠릅니다. 여러 사람을 동시에 상대해도, 복잡한 대화를 나눠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뇌도 조금씩 느려집니다. 같은 대화인데도 더 많은 뇌 자원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 피곤한 게 당연합니다. 특히 소음이 많은 곳, 사람이 많은 곳, 동시에 여러 대화가 오가는 곳, 이런 곳에서는 뇌가 과부하에 걸립니다. 그래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변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이제 덜 소모적인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으니 정말 중요한 것에만 쓰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 피곤한 모임, 의미 없는 대화,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뇌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뇌의 지혜입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입니다. 내가 이상한가? 내가 변한 걸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뇌가 정상적으로 현명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옷장을 정리하는 뇌, 관계가 줄어드는 이유. 혹시 집에 있는 옷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신 게 언젠가요? 젊었을 때 제 옷장을 생각해 보면 참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건 살 빼면 입어야지, 이건 유행 돌아오면 입어야지, 이건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그렇게 꽉 채워둔 옷들 때문에 정작 내가 좋아하는 편한 옷을 꺼내 입으려면 한참을 뒤져야 했죠. 그런데 나이가 드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압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앞으로도 안 입는다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옷장을 정리합니다. 화려하고 불편한 옷들은 덜어내고, 내 몸에 딱 맞고 소재가 부드러운 옷 몇 벌만 남기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간관계도 이 옷장 정리와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만약 요즘 사람 만나는 게 귀찮고 관계를 줄이고 싶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좁아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인생이라는 옷장을 아주 현명하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우리는 인맥을 가능성으로 봤습니다. 이 사람 언젠가 도움이 될지도 몰라. 저 사람도 알아두면 좋겠어. 모임에 나가야 인맥이 생기지. 그렇게 생각했죠. 불편해도 피곤해도 일단 만나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인맥은 많을수록 좋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인맥을 에너지로 봅니다.
지금 이 관계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불편한 관계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습니다. 그냥 피합니다. 이게 냉정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 연구한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왜 나이 들수록 사람을 가려서 만날까? 그리고 이분은 이런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선택적 사회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의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별로 안 친한 사람도 만나고 불편한 모임도 참석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만 시간을 씁니다. 이건 뇌가 내린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우리 뇌 속에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의 경보기입니다. 위험한 상황이나 불편한 감정이 감지되면 이 편도체가 경보를 울립니다. 젊었을 때는 이 경보가 조금 둔했습니다. 불편해도 뭐 괜찮아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편도체는 부정적인 자극에 더 민감해집니다. 불편한 말 한마디, 어색한 분위기, 억지로 웃어야 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뇌가 이거 위험해, 피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또 하나,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건 보상과 동기를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도파민이 나왔습니다. 신선하고 재미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도파민 구조가 바뀝니다. 새로운 관계보다 익숙하고 편안한 관계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땐 새로운 사람이 설렘이었지만 이제 뇌는 새로운 사람을 분석해야 할 숙제로 느낍니다. 그래서 익숙한 관계가 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옛 친구, 가족, 정말 편한 사람 몇 명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가려내는 게 냉정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를 아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뇌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만 그 에너지를 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옷장을 정리하듯 관계를 정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화려하지만 불편한 옷을 버리는 게 아깝지 않듯이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이라는 옷장에서 정말 편한 옷만 남기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 말이 계속 떠오를까? 세 가지 이야기. 지금부터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70대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지만 아들이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자고 해서 모였습니다. 아들 내외 손주들까지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이라 반가웠습니다. 밥을 먹다가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요새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별것 아닌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악의 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냥 정보를 알려주는 거였죠. 하지만 박 선생님은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구식이라는 얘긴가? 나보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건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며느리는 이미 까맣게 잊었을 그 말이 박 선생님에게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5세 김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오랜 친구니까
서로 편하게 농담도 주고받습니다. 얼마 전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 요즘 너무 깜빡깜빡하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친구는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김 여사도 그 자리에서는 웃었습니다. 그러게, 나이가 나이니까 하면서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보이나 치매 오는 건 아닐까? 친구가 나를 걱정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건가? 별것 아닌 말인데 계속 생각이 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특정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SNS를 보다가 어떤 글귀를 봤습니다. 나이 들면 겸손해져야지 고집만 세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렇지 않게 스크롤을 내리다가 그 글귀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나한테 하는 말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가 나를 두고 한 말 같았습니다. 그 뒤로 그 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고집이 센가? 내가 겸손하지 못한가? 왜 유독 그 글이 마음에 걸렸을까요? 70대 박선생, 65세 김여사, 그리고 SNS 사연까지.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별것 아닌 말입니다. 말한 사람은 아마 까맣게 잊었을 겁니다. 악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계속 기억합니다.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그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의 경보기입니다. 위험한 상황이나 불편한 감정을 감지하면 이 편도체가 경보를 울립니다. 그리고 해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기억 저장소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저장하는 곳이죠. 이 둘이 협업을 합니다. 편도체가 이거 위험해, 중요해라고 신호를 보내면 해마가 알았어, 이거 꼭 기억할게라고 저장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마치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듯이 기억이 강화됩니다. 원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수가 나타났을 때 그 공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생존하기 위해 기쁜 일보다 무섭고 부정적인 것을 더 강하게 저장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말인데도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편도체가 그 말을 위협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편도체가 부정적인 자극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별거 아니야 하고 넘어갔던 말들이 이제는 이게 무슨 뜻이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감정의 여운이 깁니다. 젊었을 때는 화가 나도 금방 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이 오래 갑니다. 며칠, 일주일, 때로는 몇 달을 갑니다. 이게 당신이 예민해진 게 아닙니다.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위협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맞습니다. 당신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위협을 감지하고, 기억하고, 조심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이미 잊었을 거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며느리도, 친구도, 그 글을 쓴 사람도 다 잊었을 겁니다. 당신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은 놓아줘도 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은 나쁜 의도가 없었을 거야.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 잊지 못하는 게 집착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지키려고 위협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조금씩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그래, 내가 나를 지키려고 그러는구나. 고마워. 하지만 이제 괜찮아라고 말해주세요. 천천히, 조금씩 그 기억들은 희미해질 겁니다.
왜 가족이 더 힘들까?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이 무례하게 굴어도 원래 그런 사람이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 지인이 서운한 말을 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가족은 다릅니다. 오랜 친구도 다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 며칠을 가고 때로는 몇 년을 갑니다. 나를 그렇게 알면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날 이해 못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애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가까운 사람은 우리에게 안전기지입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돌아갈 수 있는 곳,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것이라고 믿는 곳.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 앞에서 방어를 늦춥니다. 마음을 열고 약한 모습도 보이고 기대를 합니다. 바로 이 기대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타인에게는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도 없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오랜 친구에게는 기대를 합니다. 나를 알잖아. 우리 사이인데 이럴 줄 몰랐어.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큽니다. 그리고 방어가 없으니까 상처가 더 깊이 들어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일주일째 마음에 남아있는 이유, 자식의 무심한 태도가 계속 생각나는 이유, 오랜 친구의 농담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 다 이겁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깊다는 건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역할을 요구하지 않았나요? 나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으니 자식도 효자여야 한다. 나는 친구로서 늘 곁에 있었으니 친구도 나를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들도 그냥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때로는 서툰, 때로는 무심한,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상대방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도 부모이기 이전에, 친구이기 이전에 상처받으면 아프고 눈물 흘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역할을 해내느라 참고 견뎠을 뿐이죠. 이제 역할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며느리는 완벽한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바쁘고 지친 한 사람입니다. 자식은 효자가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정신없는 한 사람입니다. 친구는 평생 내 편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인생에 고민이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럴 수도 있지, 힘들었겠구나. 나도 완벽하지 않았으니까. 역할을 내려놓으면 기대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상처받았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의 표정. 이제 천천히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도 힘들었겠지. 당신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도 완벽하지 않았어.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부모로서, 친구로서, 배우자로서 당신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그 역할을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중할 차례입니다.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썼던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당신은 충분했습니다. 낙엽이 지는 것은 나무가 약해진 게 아닙니다. 가을 산의 나무를 보신 적 있나요? 나뭇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 멀리서 보면 쓸쓸해 보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저 나무 늙어서 잎이 지는구나. 병든 건 아닐까?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건
병들어서가 아닙니다.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가장 소중한 뿌리와 줄기를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나뭇잎은 아름답습니다. 여름 내내 광합성을 하며 나무에게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오면 그 잎들은 오히려 나무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추위 속에서 모든 잎을 유지하려면 나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선택합니다. 잎을 떨어뜨리고 정말 소중한 뿌리와 줄기만 지키기로.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붙잡고 있으려면 당신이 지쳐 쓰러집니다. 관계를 줄이는 건 외로움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평온을 선택하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입니다. 요즘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물건을 줄이고 단순하게 사는 삶.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간관계에도 미니멀리즘이 필요합니다.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넓은 인맥을 쌓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정말 편한 사람 3명이 더 소중합니다. 이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연구했는데 노년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과업은 통합이라고요. 통합이 뭘까요? 쉽게 말해 인생이라는 퍼즐 맞추기입니다. 이제야 퍼즐을 다 맞추고, 그래, 그림이 꽤 괜찮네 하고 감상하는 단계죠. 이때 맞지 않는 조각, 즉,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억지로 끼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고, 그래, 이게 내 인생이었어. 잘했어. 의미 있었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후회하거나 집착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을 이루려면 정리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에너지를 빼앗는 것들을 놓아줘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줄이는 건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사하게 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볼게요.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흐르면서 돌을 만납니다. 매끄러운 돌도 있고 거친 돌도 있습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그 돌들을 닦아냅니다. 세월이 지나면 거친 돌도 매끄러워지죠. 하지만 강물이 모든 돌을 품고 가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그냥 지나칩니다. 일부는 강변에 남겨둡니다. 강물은 흘러가야 하니까요. 멈춰서 모든 돌을 안고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붙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강물이 차갑거나 냉정해서 돌을 버리는 게 아니듯이 당신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흘러가야 하니까요. 과학적으로도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많아지면 심장에도 안 좋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불편한 관계, 힘든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이 코르티솔이 계속 나옵니다.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반대로 편안한 관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외로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평온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듯 강물이 흘러가듯 당신도 놓아줘야 할 것들을 놓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지킬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집중하세요. 그게 진짜 사는 겁니다. 낙엽이 지는 나무는 약해진 게 아닙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당신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더 평온하고, 더 건강하고, 더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요. 뇌가 편안해지는 관계 방식.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어떤 관계를 남기고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이걸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이건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나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 내 몸, 내 뇌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만나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드나요?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당신의 몸은 어떤가요? 편안한가요? 아니면 피곤한가요? 마음은 어떤가요? 따뜻한가요? 아니면 텅 빈 것 같나요?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기준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느낌만 따라가면 됩니다. 만나고 나서 편안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도, 아니, 몇 년에 한 번 만나도 여전히 편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이런 관계를 저강도 관계라고 부릅니다. 강도가 낮다는 게 가치가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숙한 관계입니다. 서로 부담 주지 않고, 서로 기대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존재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허용하세요. 자주 연락 안 하면 멀어지겠지. 가끔 만나면 서운해하겠지.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편한 사람은 자주 안 만나도 멀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관계는 이렇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산책을 하는데 말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걷습니다. 가끔 한마디씩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함께 차를 마시는데 침묵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할 필요도 없고 어색해서 괜히 헛기침을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이런 관계가 진짜입니다. 침묵이 가능한 관계. 말을 채워 넣지 않아도 되는 관계. 서로 있는 그대로 존재해도 괜찮은 관계.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말이 많은 관계보다 훨씬 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도 허용하세요. 관계를 정리할 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연락 안 해? 왜 안 나와? 이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좀 바빠서, 건강이 안 좋아서, 이런 핑계도 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안해. 요즘은 나가기가 힘들어라고만 하면 됩니다.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미안하다고 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시간, 당신의 선택입니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관계,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걸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부르는데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불편한 관계, 긴장되는 관계를 유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만 계속 나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그리고 고요한 관계, 침묵이 가능한 관계에서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게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호흡이 깊어지고 온몸이 이완됩니다. 이게 진짜 쉬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잡한 기준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몸과 마음에 물어보세요. 이 사람 만나고 나서 편했어? 피곤했어? 편안한 사람은 남기고 피곤한 사람은 조금씩 거리를 두세요.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허용하세요. 침묵이 가능한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을 하세요. 당신의 뇌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지, 누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지. 그러니 뇌의 신호를 따라가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에 관하여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간관계가 왜 힘들어지는지, 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관계를 정리하는 게 왜 자연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졌다는 건 삶을 대충 살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충분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났고 별로인 사람도 만났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당신은 압니다. 어떤 관계가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지, 어떤 관계가 당신을 지치게 하는지. 이제 당신의 뇌와 마음은 사람을 견디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건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지혜입니다. 관계가 줄어들어도 당신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정말 편한 사람 3명이 더 소중합니다. 매일 연락하는 사람보다 1년에 한 번 만나도 변함없는 사람이 더 귀합니다. 말이 많은 관계보다 침묵이 편안한 관계가 더 깊습니다. 당신이 외로워진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 관계가 뭔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수고했다. 지금까지 그 많은 관계 속에서 버티고 살아오느라 정말 애썼다고. 스스로를 먼저 토닥여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단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밤 당장 스마트폰을 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야? 아무개 씨, 그냥 이름만 불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연결감을 느낍니다. 그것만으로도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햇살과 함께 일어나시거든. 그때 그 사람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내보세요. 오늘 당신이 생각났어요.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한 줄만. 그 사람도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작은 연결 하나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즐거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은 가장 현명하게, 가장 건강하게 당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